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김승주 교수입니다. 일단 블록체인 진흥 주간에 여러분들 온라인으로라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저는 블록체인과 요새 좀 핫한 이슈죠. 그 NFT와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블록체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블록체인 얘기를 하려면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저 논문이 비트코인을 세계 최초로 제안한 논문입니다. 2008년 10월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사람이 저 비트코인 논문을 인터넷상에 공개를 했습니다. 저 논문 위에 지금 3명의 얼굴이 보이는데 저 3명은 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되는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누군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저 비트코인 논문을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이메일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한 1, 2년 지나서는 완전히 종적을 감췄습니다. 2008년 10월에 저 논문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나서 실제로 저것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서 구동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1월입니다. 제가 비트코인 강연을 할 때마다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을 지금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얼마나 오를까요?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적인 투자자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비트코인은 사라지더라도 암호화폐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확실히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이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다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그건 사실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암호화폐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돼서 비트코인이 나오기 26년 전에 즉 1982년에 이미 암호화폐의 개념은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암호화폐의 개념을 세계 최초로 제안하신 분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데이빗 차움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저분은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암호학자고요. 굉장히 좋은 논문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논문의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인터넷 공간에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을까? 이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그런 논문들입니다. 자, 그러면 프라이버시 보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이빗 차움 박사가 왜 암호화폐를 제안했는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물건을 사고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현찰을 내도 되고 신용카드를 내도 되죠. 그런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말고는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서 대금을 지불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전부 다 추적되게 되죠. 이게 일종의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빗 차움 박사는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현찰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암호화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논문 제목을 보면 Untraceable Payment라고 돼 있죠. 추적당하지 않는 결제 시스템. 그래서 암호화폐의 존재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추적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계 각국의 정부는 암호화폐를 싫어하죠. 왜냐하면 세금 탈루라든가 아니면 돈 세탁, 범죄의 목적으로 악용될 확률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암호화폐라는 걸 만든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가끔 신문에 보시면 5만 원권을 칼라 복사기로 위조해서 복사해서 쓰다가 걸리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권을 보면 홀로그램부터 시작해서 각종 복사 방지 장치가 있죠. 그런데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건 컴퓨터 속에 들어가 있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1010 이런 디지털 정보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는 복사를 해도 원본과 복사본이 똑같습니다. 올해 그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었죠. 비트코인 한 개가 8천만 원이었습니다. 즉 1비트코인을 사려면 8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8천만 원을 주고 비트코인 한 개를 사서 2번, 3번, 4번 복사를 하면 계속해서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를 만들려고 하려면 이렇게 불법 복제해서 사용하는 위패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줘야 됩니다. 데이빗 차운 박사는 이렇게 복사해서 위패를 쓰는 걸 어떻게 막았냐 하면 은행을 둬서 은행으로 하여금 불법 복사하는 걸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상점에 가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신용카드 정보가 은행으로 날아가죠. 그래서 은행에서 이 신용카드가 분실된 건지 아닌 건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분실된 게 아니면 상점으로 다시 신호를 보내주고 상점 단말기에서 전표가 출력되게 됩니다.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암호화폐, 전자화폐 이용자가 있는데 이 이용자가 은행에 가서 8천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저 암호화폐 하나 주세요. 그러면 은행이 암호화폐를 발급해 주죠. 그러면 사용자는 저 암호화폐를 가지고 인터넷 쇼핑몰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고르고 대금을 암호화폐로 지불하죠. 그럼 상점 입장에서는 내가 받은 저 암호화폐가 복사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 처음 쓰는 건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점은 어떻게 하냐 하면 보니까 암호화폐 일련 번호가 1477번이네요. 그러면 은행에다 문의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1477번 화폐를 받았는데 이게 처음 쓰는 겁니까? 아니면 과거에 쓴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은행이 자신의 장부, 즉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용된 이력이 있는지를 조사해 보는 거죠. 만약에 사용된 이력이 없으면 받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과거에 사용된 이력이 있으면 그거 복사해서 쓰는 거니까 받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이 최초의 암호화폐 모델입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이 나온 2008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미국의 대형 은행인 리만 브라더스사가 각종 파생 상품을 남발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했죠.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은행에 대해서 굉장한 적개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기존의 암호화폐 모델에서 은행을 배제시키고 싶어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은행이 사라지는 거죠. 자, 은행이 사라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법 복제해서 쓰는 코인을 단속해주는 기관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은행의 역할을 대신해서 불법 복제해서 쓰는 코인을 단속해주는 그런 기술적 수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 만들려고 그러면 블록체인이 꼭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들 많이 질문을 주세요. 그런데 암호화폐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빗 차운 박사가 1982년에 만든 것과 같이 은행을 끼고 만드는 겁니다. 이걸 중앙 집중형 암호화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은행을 배제한 상태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걸 탈중앙형 암호화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같이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세금 낭비 사업이라고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지자체들, 서울시, 부산시 이런 지자체들이 은행을 끼고 코인을 만드는 그런 정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들이 은행을 끼고 어떤 지자체가 발행하는 코인을 만들 때는 굳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데이빗 차운 박사의 모델을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럼 훨씬 저비용으로 효과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은행이 없는 상태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복사해서 쓰는 위패를 단속할 수 있는가? 우리가 보통 도둑은 경찰분들이 잡아주죠. 그렇죠? 그런데 경찰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민들이 십시일반 힘을 합해서 자경단을 구성해서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그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비트코인 프로그램을 내려받아서 여러분들 PC에 설치를 하면 두 가지 종류의 프로그램이 설치됩니다. 하나는 전자지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되고요. 또 하나는
인터넷을 24시간 365일 감시하는 감시 프로그램이 설치됩니다. 전자지갑 프로그램은 일종의 통장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터넷을 24시간 365일 감시하는 이 감시 프로그램은 어떤 역할을 하냐 면 인터넷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사용된 코인의 일련 번호를 각자의 PC에 있는 파일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지금 3명의 사용자가 있고 3명의 사용자 PC의 파일에는 사용된 코인의 일련 번호가 적혀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이용자가 상점에서 코인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감시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죠. 그러면서 코인의 일련 번호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장부와 대조해서 저 코인이 사용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죠. 만약에 사용된 적이 있으면 감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상점한테 경고 메시지를 보내주는 겁니다. 저거 과거에 사용된 적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은행이 없어도 비트코인 사용자들이 십시일반 힘을 합해서 위패를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블록체인을 얘기할 때 가장 틀리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블록체인은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은 블록체인은 해킹이 불가능한 기술이 아니고요. 블록체인이 갖는 특징은 딱 4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탈중앙화. 여러 사람들이 십시일반 힘을 합해서 어떤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중앙에 은행 같은 중앙 집중형 기관이 필요 없다. 그래서 탈중앙화가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가 지금 보시면 3명의 사용자 PC에 장부가 다 저장돼 있죠. 그렇죠? 블록체인이 다 저장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장부의 데이터를 수정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명의 사용자들한테 다 양해를 구해서 3명의 사용자에 있는 저 장부, 저 블록체인 데이터를 다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3명일 땐 가능한데 만약에 전 세계에 1억 명의 사용자가 비트코인을 쓰고 있다. 그러면 1억 명 사용자 PC에 있는 저 장부, 블록체인 데이터를 다 바꿔줘야 되죠. 사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갖는 두 번째 특징은 일단 블록체인, 즉 장부에 기록된 데이터는 삭제나 수정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투명성입니다. 똑같은 블록체인이 모든 사용자 PC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볼 수 있는 데이터는 나도 똑같이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이 가용성입니다. 예를 들어 가운데 있는 사용자 PC에 해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커가 저 장부를 지워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야, 네 장부, 네 블록체인 내가 복사 좀 하자. 똑같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내 PC가 해킹을 당했을 때 금세 원상복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사토시 나카모토는 어떤 기발한 생각을 여기에 추가했냐 하면 저렇게 사람들 보고 자기가 감시 프로그램을 돌려가면서 장부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사용된 코인의 일련 번호를 확인해서 이게 중복 사용인지 아닌지를 자발적으로 하게 한다라면 이것을 자기 PC를 써가면서 자기가 전기값을 자기가 부담하면서 이것을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어떤 안전장치를 해놓냐면 저렇게 장부를 만들고 상점한테 이게 중복 사용하는 거다 아니다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내가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매 10분마다 블록체인에다가 사용된 코인의 일련 번호를 기록하고 그것을 통해서 상점에게 이게 중복 사용이다 아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해 준 사용자한테 매 10분마다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 인센티브를 얼마를 줬습니까? 50비트코인을 줬죠. 올해 5월에 비트코인이 최고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때 얼마였냐 하면 1비트코인이 8천만 원이었죠. 50비트코인이면 얼마입니까? 40억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10분간 열심히 해서 1등으로 뽑히면 40억이 내 PC에 있는 전자지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번 10분을 놓치면 그 다음 10분, 또 그 10분을 놓치면 그 다음 10분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장부를 만들고 모니터링을 해서
상점한테 중복 사용인지 아닌지 얘기해주는 이 작업을 미친 듯이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자기 PC가 1등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능을 업그레이드하죠. 용산에 가서 그래픽 카드를 사다가 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래픽 카드가 품절되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면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의 주가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그래픽 카드의 핵심 부품을 팔거든요. 우리가 뭐 암호화폐다, 가상화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데이빗 차운 박사의 논문을 봐도 그렇고 사토시 나카모토의 논문을 봐도 그렇고 암호화폐다, 가상화폐다 이런 용어는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일렉트로닉 캐시, 즉 전자화폐라고 돼 있죠. 그런데 비트코인이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나중에 후대에 들어서 암호화폐, 가상화폐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실 때 가상화폐, 암호화폐 용어를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일렉트로닉 캐시, 전자화폐는 정부가 만들었느냐, 민간 기업이 만들었느냐로 나눠집니다. 일단 정부가 만들었으면 그것을 CBDC라고 얘기합니다.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의 약자죠. 중국이 요새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겁니다. 민간이 만들었으면 그것을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라고 얘기합니다. 중앙 집중형, 즉 데이빗 차운 박사의 모델을 이용해서 은행을 끼고 만들었으면 그걸 우리가 가상화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간이 만들었는데 은행을 끼지 않고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만들었으면 우리가 그것을 암호화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처음에는 블록체인이 단순하게 암호화폐에서 복사해서 쓰는 위패를 단속해주는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을 잘 보니까 탈중앙화, 가용성, 투명성, 영구 보존성 이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암호화폐 말고 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가 블록체인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블록체인을 이용한 여러 가지 응용 분야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걸 뭐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가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MIT의 졸업장입니다. MIT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면 졸업장을 블록체인에 담아줍니다. 그래서 좌측 상단에 보시면 비트코인 서티피케이트 이렇게 써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스마트폰이 있으면 스마트폰에서 졸업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스마트폰에 졸업장을 넣어주면 포토샵 같은 걸 통해서 위변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위변조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또 블록체인은 투명성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전 세계 누구나 그 졸업증명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과 비슷한 걸 우리 국민들은 이미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코로나19 접종 다 하셨죠? 그러면 질병관리청에서 쿠브라는 앱을 통해서 접종했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발급해 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접종 증명서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써 있죠. 저게 뭐냐면 스마트폰에 접종 증명서를 그대로 넣어주면 위변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포토샵 같은 걸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MIT 졸업증명서와 똑같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위변조를 막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세계 어디를 가서든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새 블록체인의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NFT가 아주 특히 이슈입니다. 우리가 대체 불가능 토큰 이렇게 얘기를 하죠. 트위터의 창업자인 잭 도시가 자기의 첫 번째 트윗을 천문학적인 가격으로 팔았는가 하면 비플이라고 하는 어떤 디지털 아티스트가 자기의 에브리데이라고 하는 작품을 또 천문학적인 가격에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NFT 열풍이 불고 있죠. 우리가 NFT 대체 불가능 토큰 이것은 Non-Fungible 토큰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ERC721 토큰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NFT는 블록체인상에 등록되어 있는 디지털 등기 권리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등기 권리증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등기권리증은 물건지 주소가 써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해당 물건지의 소유주가 누군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써져 있습니다.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디지털 컨텐츠가 인터넷상에 있으면 그것을 가리키는 NFT, 즉 디지털 등기권리증은 블록체인상에 보관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블록체인상에 등록돼 있는 NFT만 확인하면 이게 가리키는 곳에 있는 디지털 컨텐츠의 소유주가 누구구나, 이런 것들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블록체인상에 저장돼 있기 때문에 저 NFT는 삭제되거나 수정될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NFT 이러면 저거 등기권리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non-fungible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유가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제가 1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상대편이 1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비트코인이니까 교환할 수 있죠. 이걸 fungible token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파트에서 610호 등기권리증과 611호 등기권리증이 있어요. 그럼 이거 두 개는 막 교환할 수가 없죠. 똑같은 등기권리증이지만 서로 교환이 안 됩니다. 이걸 non-fungible token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요새 NFT 관련해서 방송 요청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는데, 그럼 제가 기자분들이나 어떤 아나운서분들한테 항상 처음 여쭤보는 게, NFT를 눈으로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걸 제가 항상 처음 여쭤봅니다. 근데 대다수 NFT를 구매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실제 NFT를 보신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NFT에 대해서 거품이 끼고 천문학적인 가격이 매겨지는 겁니다. NFT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부분과 메타데이터 부분과 디지털 컨텐츠 원본,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화면에 맨 왼쪽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이렇게 써 있죠. 여기에는 NFT에 대한 로얄티가 얼마고 이걸 어떻게 팔 거고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이 프로그래밍 돼 있습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상에 저장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는 주소가 들어있는데 그 주소가 가리키는 곳에 가보면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메타데이터에는 원본의 주소는 어디고, 즉 원본이 저장돼 있는 곳의 인터넷 주소는 어디고, 소유주는 누구고, 이 원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뭐와 비슷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등기권리증과 비슷하죠. 그래서 실제로 메타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등기권리증에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원본 데이터는 인터넷에 다른 곳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제로 NFT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 블록체인상에 저장되어 있는 건 스마트 컨트랙트만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가리키는 인터넷 주소에 가보면 메타데이터, 즉 등기권리증이 보관되어 있는 거고요. 이 등기권리증의 물건지 주소를 찾아서 가보면 원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NFT를 사고 판다 하는 건 뭐냐 하면 저 스마트 컨트랙트와 메타데이터를 사고 파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요새 메타버스 아주 이슈죠. 그렇죠? 메타버스로 1등하고 있는 기업은 로블록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로블록스는 이미 하루에 들어와서 놀다 가는 활성 이용자 수가 3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들이 한 번 들어오면 2시간 30분을 놀다 갑니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비교해 봤을 때 압도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놀다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앞으로 인터넷 광고의 중심이 메타버스로 이동할 거고, 그래서 메타버스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국내 모 대학에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못 모이니까, 야, 내가 가상 공간에다 운동장을 만들어 놨으니까 너희들 아바타에다가 이쁘게 과잠바도 입히고 꾸며서 모여,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우리나라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제페토라고 하는 메타버스에서는 이미 구찌가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찌가 만든 각종 디지털 아이템들을 팔기 시작했죠. 이미 저렇게 멋지게 차려입은 아바타들을 이용해서 드라마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드라마가 유튜브에 올라와서 굉장히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거 뭐 애들 장난감 같은 건데 왜 저기 열광하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미 메타버스를 경험했습니다. 싸이월드 아니면 리니지 게임 이런 것들이 다 메타버스입니다. 나의 아바타, 나의 분신이 거기서 어떤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싸이월드나 리니지 같은 이런 어떤 1세대형 메타버스는 거기서 나는 순수하게 소비자입니다. 내가 거기서 아이템 사고, 배경음악 사고, 아니면 뭐 무기 같은 걸 사고, 나는 거기서 돈을 지출하기만 하죠. 그런데 로블록스 같이 현대식 메타버스는 사용자가 생산자이자 소비자입니다. 우리가 프로슈머 이렇게 얘기하죠. 즉 무슨 얘기냐면 로블록스 같은 공간에서는 사용자들이 자기만의 게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용자들이 그 게임을 하면 거기서 발생한 수익을 로블록스 회사와 그 이용자가 나눠 갖습니다. 제페토 같은 메타버스에서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50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바타가 착용하는 꽈잠바, 그 다음에 뭐 귀걸이, 스카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잘 팔리면 그 수익을 네이버와 그 크리에이터가 나눠 갖는 겁니다. 지금 제페토의 1세대 크리에이터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렌지라고 하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저 사람이 한 달에 얼마 벌까요? 한 달 수익이 1,500만 원입니다. 굉장히 많이 버는 거죠. 이렇듯이 메타버스 내에서는 소비자가 그러니까 이용자가 생산자이자 소비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요새는 메타버스에서 땅도 팝니다.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이런 것들이 등장해서요. 실제로 지금 보시는 저런 땅을 팝니다. 맨하탄의 빌딩, 창경궁 이런 것들을 파는 겁니다. 뭐 그걸 또 그것을 갖고 있는 사용자들은 어떻게 활용할까요? 가수들이 공연할 때 빌려준다든가 이벤트 할 때 그 공간을 빌려주는 겁니다. 또는 거기다가 광고판을 올려서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메타버스, 즉 경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과거와는 다른 이런 현대적 메타버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경제 시스템이 공고하게 계속 돌아가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메타버스의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 구찌의 스카프, 이건 디지털 스카프입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의 스카프보다 짝퉁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명의 제페토 크리에이터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만든 디지털 아이템들이 너무도 쉽게 복제가 돼요. 그러면 짝퉁은 범람할 거고 메타버스의 경제 시스템은 무너집니다. 그러면 현대식 메타버스가 더 이상 각광을 받을 수가 없겠죠. 저런 땅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땅이 누구의 소유인지가 명확히 밝혀져야 거래가 쉽게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것을 뭐로 가능하게 합니까? NFT를 가지고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왜? NFT가 블록체인상에 기록된 등기 권리증이니까 이 디지털 아이템이 구찌가 만들었는지 렌지가 만들었는지 이 땅의 소유주가 누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처음에 블록체인은 단순히 암호화폐에서 위패를 단속해주는 그런 보조수단으로 제시가 됐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블록체인 고유의 장점들이 부각되면서 여러 가지 응용 분야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사실 NFT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인공지능이라든가 스마트 시티 또 여러 가지 온라인 쇼핑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응용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블록체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 나온 지가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즉 기술적 완성도에 비해서 시장에서는 너무 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의 미래 가능성을 믿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에서 투자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사실은 지금처럼 어떤 공부가 이루어지진 않은 상태에서 돈만 계속 유입이 되면 분명히 피해를 보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것은 사실은 이 생태계를 지속시키는데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을 바라볼 때 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차근차근 어떤 정도를 밟아 간다라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이 꽤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